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헤드헌터를 만나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헌터를 만나기 전에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업데이트하면서 경력직으로서 나의 커리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고 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인구직 시장의 현실과 또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직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커리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헤드헌터를 만날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유의점, 그리고 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이직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로 헤드헌터를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헌터를 만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바로 헤드헌터도 직장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글로벌 영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실제 업무를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B2B 분야를 하고 있었고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HS 코드라고 하는 그 각각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그 제품을 그 경로로 수출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올해 수출액이 혹은 무역 수지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발표를 하면 제가 기여한 부분이 너무나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그 영업을 하다가 실적에 쪼이면요. 그런 자부심이나 사명감 같은 게 뒷전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이번 달 실적, 상반기 실적, 연간 실적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하게 돼요. 실제 업무도 이 일이 나의 업무적인 철학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서가 올해 맞춰야 되는 목표 숫자 중에서 내가 할당받은 숫자, 그거 얼마나 달성했냐 라는 것이 그냥 그 회사에서의 저의 인격과 거의 동일시가 되거든요. 헤드헌터 분들의 삶도 그 영업사원의 삶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기본급에 플러스 성공 보수의 형태로 월급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과 또 구인 중인 회사 간의 그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 사람의 그 계약 연봉 있죠. 그 연봉의 몇 퍼센트를 그 구인 중이던 회사에서 헤드헌팅 업체에 성공 보수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그 구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알고 계셨을 테지만 여전히 그 헤드헌터를 쓰게 되면은 구직자도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헤드헌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분들도 구직자의 기대와 경력에 딱 부합하는 그런 찰떡 같은 자리만 매칭을 해주시고 싶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때의 플러스되는 성과 보수들이 본인의 월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얼추 조건이 맞으면 이런 계약을 되도록이면 많이 성사를 시켜야 본인께서 가져가시는 월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구직자가 계약 단계에서 무언가 작은 조건 때문에 좀 망설인다 라게 하게 되면은 그 헤드헌터 분들은 좀 그 구직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많이 애쓰시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큰 회사의 인사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사팀 직원들도 문신의 폭이 넓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쉬운 방법인
구직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많이 애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는 최종 계약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이력, 경력, 그리고 내 인생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 내 커리어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성장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이직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저 역시도 최종적으로 합격된 3군데 회사 중에서 고민을 할 때 이 3군데 업체의 헤드헌터가 모두 제가 아쉬워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본인의 커리어 철학이랑 닿아 있다면 구직자도 결국 그 설득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구직자인 내가 스스로의 니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또는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또는 헤드헌터분이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라는 그런 이유로 썩 내키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지는 마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쯤에서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당시 최종 합격했던 3군데 회사의 조건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A 회사는 국내 대기업이었고요. 이 그룹사에서 가장 좋은 큰형 계열사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소비재 B2B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아시아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당시 첫 번째 직장과 비슷했고요. 성과급이 없는 대신 회사 브랜드 제품을 살 수 있는 수백만 원치의 바우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고 대리 2년 차로 그대로 경력과 연차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집에서 편도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때는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따뜻했고 제가 가게 되면 되게 따뜻한 조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이었지만 그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좋은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중간재 B2B를 업무를 하지만 서유럽 지역을 담당한다는 게 좀 새로웠고요. 연봉도 현 직장과 비슷했고 유동적인 성과급인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에 가전을 하는 곳이 있어서 임직원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경력은 제가 그때 4년 반 다니고 있었는데 4년 반이라는 경력을 모두 인정을 해주지만 그 대리 2년 차로 특진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대리 1년 차로 조금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집에서 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세 번째 C 업체는 해외 대기업이었고요. 산업재 B2B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업계에서는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았지만 내가 법인 직원으로서 역할이 좀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현재 다니고 그 첫 번째 직장보다 한 연봉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좀 연봉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됐었었고 대신 그 대리 2년 차였던 저를 차장직급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 외국계 대기업이다 보니까 여성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집에서 거리는 편도 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 개인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B 회사를 선택했는데요. 이 합격한 3군데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그룹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록 제가 합격한 계열사는 거기에서 걸음마를 떼는 막내뻘이지만 이제 큰형님이 잘 나가시니까 보는 눈도 많고 해서 제도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여성 임직원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가 본인의 딸들을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여성 인력에 대한 관점이 선진적이라고 판단했어요. 11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맞는 분석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력만 수평이 이동되어서 제가 특진한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요.
다행히 인사팀에서 그 사이닝 보너스 개념으로 금전적인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일반 직장인도 이직을 할 때 사이닝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되게 큰 금액이고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 박명수님의 명언 중에서 고마우면 돈으로 표현해라 라는 말이 있죠. 저도 그 인사팀에서 헤드헌터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 연봉 테이블과 호봉 밴드 같은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등등등 하시면서 그 특진한 걸 인정해 줄 수 없다. 네가 양보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고 내가 성과를 내서 특진한 건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회사의 인사팀에서 그 제도상 제한 때문에 연차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금전적으로나마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직을 앞두거나 실제 헤드헌터 또는 새로운 회사와의 인사팀과 협의를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또 잘 이해를 해서 슬기롭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드헌터 분들이 물론 저희 안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의 입장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합격된 회사들하고 최종 조율을 할 때는요, 그 헤드헌터 분들의 서비스 범위가 이러한 조율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애초에 이직을 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어느 부분까지 타협이 가능한지 어느 부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괜히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지레 겁을 먹고 또 그 회사에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 협의하고 싶은 부분인데도 그냥 참고 그냥 이직을 해가지고 또 거기로 가자마자 이직 잘못했어 라고 또 금방 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전에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간다고 해도 새로운 회사에 가면 분명 아쉬운 점이 생겨요. 특히 업무를 하는 방식이나 나의 동료, 상사처럼 미리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헤드헌터께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 마음을 탁탁 읽어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묻고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인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헤드헌터를 만나는 방법으로는요. 여전히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전통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유효하고요. 여기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도록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본인의 이력서와 엮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현재는 링크드인이나 리멤버 같은 신규 플랫폼에서도 구인구직이 활발하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링크드인만 오퍼를 받은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대부분 해외에서 많은 연락이 오곤 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 패키지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실제 면접까지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문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있으시다거나 또는 경력이 충분하고 중간에 학업을 통해서 더 높은 포지션도 노릴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컨설턴트 전문 또는 임원 전용 채용을 하는 그런 특화된 헤드헌팅 업체도 있거든요. 그곳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모두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갖고 계신 자리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력서를 보고서 헤드헌터가 유선으로 연락을 해오시면요. 저는 실제로 대면 미팅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줌 미팅 같은 그런 방식도 좋고요. 구직자 입장에서도
그 업체 사무실에 직접 가고 헤드헌터 분들과 실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딱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작게나마 면접관 역할을 해보니까 서면으로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와 실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 피면접자분에 대한 저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구직자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미처 잘 담지는 못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역량과 경험을 돋보이게 해주는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바삐 하다 보면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점검할 기회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력서를 매년 업데이트 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3년에 한 번도 어려워서 대개 실제 이동을 앞두었던 4, 5년에 한 번씩 겨우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어느 주말에 가능하시다면 하루 정도 짬을 내서 이력서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에서 요구하는 요건 대비 현재 나는 어떤 점이 넘치고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가 잘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실제로 이직을 하시려고 할 때 헤드헌터 분들과 보다 생산적인 오퍼들을 앞에 두고서 협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